밈 주식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콜스나 고프로 이런 종목들 주가가 급등락하는 거 보면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싶은데 박사님 이거 우리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아마 주식 투자 좀 해보신 분들은 한국, 미국, 중국의 비중이 골고루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미국이 하반기에도 괜찮다 이런 전망 나오고 중국도 이제 달릴 차례 됐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세 나라 증시를 고루 담는다면 어떤 비중이 좋을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지금 보니까 역시 미국은 이게 힘있게 가는구나. 이게 나스닥, S&P 500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이런 흐름 유지가 될까요? 이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제 분석가들이 요새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요? 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별로 힘이 없냐 하면 네. 트럼프 말 한마디에 따라서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연준을 대통령이 방문한 게 이번이 4번째라 하더라고요. 헬멧 쓰고 현장에서 둘이 그 두 분이 이제 현장을 둘러보는데 아까 어느 분이셨죠? 저는 SNL 보는 줄 알았어요. 이런 의견도 주시고 그러게요. 우리가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네요.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2018년에 이제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고 그럴 때 이 파월 의장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랑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역사에 멍충한 연준 의장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에 굴복한 자로 기록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기가 막 느껴지네요. 이게 이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2021년에 쓴 책에 그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선거에서 진 다음에 나온 책인데 거기서 그걸 인용을 하면서 파월이 그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가, 사람이 왜 그렇게 갑자기 늙어버렸는가 그런 이야기를 쭉 적은 대목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흥미로웠던 기억이 있는데 네. 다시 또 4년 만에 그 책 나오고 4년 만에 그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어제도 채권금리 보면 단기금리, 장기금리가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금리는 파월 의장이 금리 안 내릴 것 같은데 싶으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고 장기적으로 보니까 뭐 글쎄요 방향성이 그때 너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제조 PMI 지표라고 해서 네. 구매 관리자들이 발표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건 또 50선을 밑돌고 49.5로 위축되는, 그리고 또 서비스업은 또 반대로 또 52.9에서 55로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결국 이제 제조업은 관세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아직 하나도 타결된 게 제대로 없으니까 납작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 부문은 그래도 좀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어제도 보면 다우지수는 아주 많이 빠졌는데 나스닥은 또 특히 그 알파벳이 실적 발표하면서 자기들 이제 수익을 좀 내고 있다. 특히 AI 관련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런 AI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나 제미나이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같은 이런 생산성 소프트웨어로 우리 매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여기는 또 그래 여긴 관세 영향 없어 이러고 가는, 좀 약간 이제 지금 보니까 올드 이코노미는 관세 때문에 다 그냥 시들시들하고 특히 테슬라까지 저러고 있고, 반대로 이제 소프트웨어 경제라고 할지 또는 자본 없는 자본주의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공장이 없는 그런 곳은 또 잘 돌아가는 약간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걸 보면서 정말 저희들이 옛날에 그 자본 없는 자본주의라는 책이 나왔을 때 말이 돼 이러면서 막 비판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진짜 미국에선 적어도 현실화가 되고 있구나. 여기는 공장 없이도 경제가 돌아가는 걸로 일단 사람들은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종목 하나 잘못 고르면 큰일 나는. 그러니까 시대의 조류를 잘못 읽으면 정말 이 초고속 특급 열차에서 나만 떨어져 내리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진짜 궁금한 게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못 내린다 이거 알겠는데 이게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가 싫어서 부리는 목리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 제조업하고 서비스 PMI가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중으로 생각하면 미국이 언제 제조업으로 성장하는 나라였나? 그렇죠.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제조업 PMI가 떨어진다고 우리가 쫄아야 돼? 또 이것도 말이 된단 맞는 말이에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도 일리가 있고 연준 의장 말도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둘 중에 누구 말이 더 맞아요? 파월 의장님 말이 맞다고 저는 보는 게 아직은 미국 경제 괜찮다. 아주 괜찮고 또 인플레 걱정이 좀 있는. 왜 그러냐면 이제 제조 PMI를 이렇게 물으면 이제 8가지 정도 항목을 묻거든요. 그래서 항목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 생산이 늘었어요. 서비스는 이제 판매가 늘었어요. 이렇게 물으면 되고요. 두 번째가 주문이 늘었어요. 세 번째는 고용이 늘었어요. 네 번째는 재고가 늘었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 8번째 질문이 뭐냐면 가격을 인상했나요?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6개월 만에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였어요. 아, 그래서 이미 그 ISM 그러니까 네. 매달 초에 나오는 지표는 지금 거의 한 66선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 가격을 인상했어요라고 답하고 있는 중인데 그 뒤에 이제 이거보다 좀 빨리 일주일 빨리 나오는 게 PMI 지표인데 이게 또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 가격을 인상 중입니다라고 답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 소비자들한테 직접 전달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유통업체들이 그 가격을 받아서 바로 가격을 인상해야 정말 인플레가 나는 건데 지금 아직 그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있는 다들 이제 재고 들고서 정말 이거 제품 인상했다가 시장 점유율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6월 달까지 미국 소비자 물가는 오르긴 올랐는데 그렇게 크게 안 올랐던 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제대로 된 관세 부과 이런 것들은 다 6월부터 7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7월 인플레에 대해서 이렇게 딱 의견이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죠. 트럼프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야, 국제유가 이렇게 빠졌는데 내가 그 중동 문제도 해결하고 했는데 물가 빠질 거야라고 외치는 거고 파월 입장에서는 그 유가 빠진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거 말고 지금 공산품 물가가 걱정이에요. 그러면서 둘의 의견이 굉장히 이쪽에서 상충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반칙을 저지르는 왜 방문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우리가 너무 새로운 세상,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세계 최대 그 소고기의 나라 호주에 소고기를 갖다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남극에 냉장고 팔고 아프리카에 보일러 파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증시도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상반기 1분기까지만 해도 미국장이 약간 흔들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다시 과열 구간에 들어간 것 같고 경기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밈 주식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콜스나 고프로 이런 종목들 주가가 급등락하는 거 보면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싶은데 박사님 이거 우리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이코노미스트가 요새 참 경제나 우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라고 자꾸 제가 이렇게 잘 모르겠다는 소리 하면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면 되거든요. 박사님들이 잘 모르시면 안 되는데 손은 누가 키워요 그러면?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네. 왜 모르겠다고 말하냐면 이제 이게 밈 주식들이 특히 저희가 2021년에 그 게임스탑 사태를 저희가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생각나죠. 그래서 그 오프라인 게임 네. 업체인데 최근에 우리가 뭐 오프라인 점포 가가지고 게임 패키지 이런 거 산 적이 없고 그 스킴 뭐 이런 네. 스팀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을 통해서 다들 이렇게 사고 있는 세상이 왔는데 이제 그런 오프라인 소매 점포 판매가 잘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공매도를 친 거죠. 더군다나 그때 코로나 시국이니까 사람들이 방문도 못해. 너 매출 없어. 그리고 이제 공매도를 쳤는데 이 공매도 친 거에 대해서 이제 레딧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몰려들었냐면 야, 이자들 너무 건방지다 혼내주자. 네.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게임스탑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공매도 치던 이제 헤지펀드 파산하고 주가 폭등하는 걸 본 다음부터 이제 다음은 여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실 이제 2년 3년 뒤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리딩방이라고 해야 될지 레딧에서 그 주식 토론방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다 팔았더라. 야 거기 대장 있잖아요. 찍어주는 사람. 예,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리딩방에서 작전 세력들이 했던 일을 이제 뭐 그렇게 우리 2023년에 터졌던 CFC 사태 같은 네. 일들이 이제 다 벌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매도가 들어와 있는 주식만 골라서 이제 이걸 하는.
그래서 역작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근데 뭐 공매도 세력이라는 게 우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나쁜 세력이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문을 닫은 힌덴버그 리서치처럼 사실 그 백발백중의 승률을 올리면서 정말 회계 분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밝혀내는 순기능도 있는 곳인데 이 모두를 이제 악마화하면서 선과 악의 대결 또는 작전 세력들을 털어서 우리도 부자가 돼보자라는 새로운 작전. 이제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간다라는 건 시장에 이제 어마어마한 단타를 유발하게 되고 네. 또 이 돈들이 자기가 돈이 어디서서 이거를 하겠어요. 예, 레버리지. 신용융자를 또 받으러 가는. 어디나 비슷하구나.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6월달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다시 5월부터 보니까 그렇게 많이 청산됐던 그러니까 한 달에 1,000억 불 제가 늘었다고 한번 네. 봄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맞아요.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4월에 그게 다 털렸다가 5월부터 다시 또 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느는 속도는 느린데 다시 상승 반전하는 거 보고서 야, 미국 사람들 정말 배심이 좋다. 그리고 뭐 사실 전 세계가 다 같이 모여 있는 그런 판이니까. 근데 그러면 박사님 지금 아마존 아니면 알파벳 이런 곳들에 대해 관심이 어쨌든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적 시즌이니까 알파벳은 괜찮아. 테슬라는 좀 힘들고 실적 나빠서 테슬라 빠지고 알파벳은 돈 번다고 하니까 올라가고 이런 방식으로 오를 곳은 오르고 빠질 곳은 빠지고 있는데 나머지 전체적인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하반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레벨이다라는 거죠. 너무 올랐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빠지는 기업들은 좀 천천히 빠지고 있는 장이 좋으니까. 네. 근데 오르는 회사는 이제 너무 급하게 오르니까 이제 저희들이 주식시장을 볼 때 이제 PER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매그니피센트는 이제 30배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22.3배 정도까지. 근데 이제 이게 9.11 테러 직전에 미국 나스닥 버블 때 그때가 이제 물론 직접적 비교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나스닥 100이 100배. 그때 2000년 초반에. 예, 그리고 S&P 500이 23배 정도를 갔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라면 지금 사실 그 레벨에 다 도달을 한 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 정도 레벨을 유지해서 계속 가려면 금리가 내리던가 실적이 더 좋아지던가 해야 되는데 실적은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좋은 회사도 있고 나쁜 회사도 있고 특히 뭐 테슬라는 저렇게 엉망의 실적을 발표하기도 하고 알파벳은 좋고 이런 식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라서 이익의 전체적인 합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작년보다 한 5% 정도 늘지 않냐 이런 전망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익이 늘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주가는 이미 5% 이상 훨씬 올랐으니까 연초 대비 거의 지금 한 10%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주가 오른 폭이 실적 오른 것보다 더 빠르게 오르니까 PR이 올라가고 PR이 올라갔을 때 파월 의장이 금리를 쫙 내려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트럼프의 계획이겠죠. 근데 파월 의장은 인플레가 이렇게 걱정스러운데 여기다가 또 더군다나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여기서 금리 내려서 법을 만들면 나 뒷감당 못한다. 나 당장 내년 5월에 퇴임인데 내 후임자들한테 내가 그렇게 큰 부담 주고 싶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불과 이제 다음 주에 7월 말 FOMC가 열리는데 거기서 파월 의장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강단 있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런 게 좀 걱정이다. 근데 요거 정도 제외하면 트럼프 입만 다물면 사실은 좋은 경기인데 트럼프가 이제 입만 열면 이렇게 화를 부르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 어쨌든 부담스러운 레벨까지 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중국 증시를 나는 고루 담고 있다 하면 요거 좀 조정하면 좋을 텐데 중국장은 홍콩의 항생테크 이런 거 굉장히 좋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맞습니다. 연초 대비 한 20% 올랐고 상하이도 보니까 한 석 달 새 한 10% 가까이 그 정도 올라와 올랐더라고요. 있는데 이거 야금야금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국 경제에 대해서 확신은 못 하겠어요. 못하죠.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미국에서 살짝 빼서 조금 늘려도 되나요? 저는 뭐 중국은 이미 늘어난 입장입니다만 괜찮다 정도 입장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요새 언론을 보면 글로벌 언론 보도를 보면 시 주석이 거의 실각한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힘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루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공산국가 또는 비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오는 권력 투쟁 문제는 사후에 알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소련의 후르시초프 실각이 지나고 난 다음 알았어요. 그러네요. 후르시초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망과 쿠데타가 아닌 상태에서의 첫 번째 정권 교체였다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중국이 덩샤오핑 이후에는 자기가 이제 격대 지정하면서
바로 차기는 앞에 사람이 나는 차차기를 지정하는 식으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쉽게 여기서 그 꼭두각시를 못 세우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서 세상을 좀 약간 바꾸고 중국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는데 이제 지금 또 끝났잖아요. 끝난 상황에서 시 주석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걸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만큼 좀 불만이 많고 공동부유 정책을 좀 폐기해서 좀 부동산부터 살리고 경제 좀 살리자. 자꾸 뭐 생산성 그러는데 이 공급 과잉에 다른 나라들 전부 우리한테 무역 장벽을 쌓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공급 과잉으로 지금 자동차 지금 전기차들 네. 팔지도 않고 뭐 보험 가입도 안 하고 지금 야적장에 실려 있는 차가 저렇게 많은데 여기 전기차에 자꾸 투자하는 게 맞냐 이제 이런 반론이 어떻게든 나온 거잖아요. 네. 인민일보 사설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감산 정책을 펴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좋은 뉴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도 그래서 좋은 면이 좀 있고 중국도 정책의 기조 변화가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쪽도 괜찮고 그 다음으로 좋은 데가 당연히 일본이고 근데 일본은 요새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네. 일본으로도 좀 가시는 게 어떨까요 하고 싶었는데 일본은 뭐 연중 최고치를 벌써 뚫어버려서 거기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협상 잘 됐다고 하니까 네. 아니 일본 잠깐 그럼 들렀다 올게요. 지금 중국 상하이에서 슉 비행기 타고 일본 잠깐 갔는데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하고 지금 집권 여당이 총리 바꾸게 생겼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버티건 버티지 않건 어쨌든 지금 정권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데 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기존처럼 하던 정책 쭉 하고 또 미국에 돈 주기로 한 거 다 주고 증시도 계속 유지를 하고 금리 정책도 기존 노선을 타고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양쪽 하나를 할 수 있는 나라는 가능합니다. 저희는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축통화국이라 헬리콥터 구로다 다시 등판할 수 있군요. 그 이게 나라는. 뭐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때 옆에 준이라고 붙이죠. 그러니까 준기축통화 국가들의 네. 이제 특성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제 4개인데 유럽, 그리고 이제 일본, 중국, 미국 이렇게 이제 4나라에다가 이제 흔히들 영국까지 붙이면 이제 이렇게 5개 나라인데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제로금리를 다 만들었는데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양적 완화 규모를 늘려가지고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발행돼 있는 국채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일본 중앙은행이 갖고 있다 네. 그러잖아요. 그만큼 일본 중앙은행이 많은 채권들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나라들은 채권 발행에 있어서 그런 큰 부담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호혜를 뿌리면서 좋아할 정도로 이 정도면 싸게 막았다. 야 요미우리가 호에 돌리는 거 보고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드라마 보는 줄. 그러니까 이게 왜 호재인지는 모르겠는데 야인 아무튼 시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오르더라고요. 주가는 오르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결국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일본이 그 정도 능력은 충분히 있고 또 더 나가서 그 뭐 5천억 불이다 또는 5,500억 불이다 그 자리에서 바로 올렸다 말았다 이제 이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은 있지만 그 정도 돈이야 이제 GDP가 4조 달러 정도 되는 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 않냐. 네. 일본 경제의 규모가 세계 3위, 4위까지 그러니까요. 내려왔다지만 사실 그 정도 돈은 크게 문제가 아니 없는 돈이 저도 있다. 인정하는 게 그 합의 결과 나오자마자 요미우리가 호에 돌리고 주가가 미국에서는 폭등했습니다. 미국 전 자동차 협회 전미 자동차 협회에서 머리띠 매겠다 그럼요. 협상 이런 식으로 하면 나왔으니까 일본 협상 잘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시점에 리밸런싱을 하면 중국을 좀 더 사는 게 맞아요? 일본을 좀 더 사는 게 맞아요? 저는 둘 다 사고 싶습니다. 둘 다? 예, 한국, 미국 조금 주고. 가르마 타주세요. 가르마 예, 한국, 5대5로 탈까요? 아니면 2대8로 탈까요? 어떻게? 네, 중국, 일본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네. 그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절반은 미국에 넣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전체 머리에서 예, 절반은 미국, 나머지 예, 예. 50%를 어떻게 나눌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보통 나누게 되는 게 반반을 많이 나눠서 25% 한국, 25% 저는 이제 중국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국이랑 미국 증시 급등하고 특히 한국은 거의 저점에서 1000포인트가 지금 네, 오른 상태라서 맞아요. 그게 비중이 거의 한 35% 정도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딴 나라보다 훨씬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5%씩 떼가지고 예, 중국도 좀 가고 일본도 좀 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5, 25, 50이라고 치고 한국 25, 나머지 25를 예, 중국하고 중국이랑 일본으로 일본에 예, 나누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리밸런싱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중국에 우리 지금 일본 갔었잖아요. 지금 호에 보고 다시 비행기 탔어요. 다 상하이로 다시 슉 상하이로 도착했는데 요즘에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전 산업의 감산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지금 0km 주행거리인 이 신차를 당근에 내다 파는 게 말이 돼? 이거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메이투안 같은 그런 중국의 대규모 그 중국판 배민이죠. 맞습니다. 여기는 밥 시키면 음식값도 내주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 못하게 한다고 하던데 요렇게 되면은 어떻게 그 중국 증시, 중국 내수 경제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지난 4년 동안 중국이 이제 벼랑으로 굴러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 우리 다 아는 2020년 가을에 있었던 마윈 회장을 이제 공식 석상에서 안 보이게 만들었던 그 사건, 그 엔투그룹의 지분을 정부가 뺏었던 그 사건, 그리고 22년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상해 봉쇄.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시작된 헝다, 그리고 뭐 컨트리 가든 줄줄이 이어지는 중국의 이제 3대 건설사들의 다 부도 사건으로 가면서 경제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고, 이 망가지는 상황에서 2023년 시진핑 정부가 뭘 들고 나왔냐면 신생산력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전광리, 전기차, 태양광, 그리고 2차 전지라는 이 세 산업에 대해서 우리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건 세계 넘버원을 하겠다. 이렇게 됐다가 24년 말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취임을 만들어준 게 중국발 공급과의 압력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그런 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중국이 계속 공급 과잉으로 가겠다. 전쟁인 거고 더 나가서 디플레이션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끝없는 가격 인하 경쟁밖에 없는 상황을 더욱더 몰고 나가면 그러니까 경제 전체의 인플레이션은 사라지고 디플레이션 사회가 된다라면 암만 정부가 금리를 낮춰준다 하더라도 그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기업과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일본이 겪은 길이잖아요. 그럼 일본이 겪었던 길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베노믹스를 봐야 되는데 아베노믹스 보면 이제 생산 설비 뭐 이런 거 증가에 대한 생각들은 적고 어떻게 하냐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위엔화를 약세로 몰고 가고 양적 완화를 늘리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소비 쿠폰 같은 거 막 뿌려가지고 어떻게든 소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세 가지 정책들을 펼쳤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중국 정부는 안 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이제 하려니 그래서 작년 가을에 중국 증시가 한번 거의 한 100% 가까이 올랐다가 빠지는 일이 이제 그 신호로 사람들이 느꼈다가 안 바뀌네. 그러면서 이제 그해 연말에 중앙정치 공작회의에서 별로 그런 내용 없으면서 사그러들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 보면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애가 닳게 기다리는 것은 양적 완화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서 어떻게든 돈을 그냥 시장에 무제한 풀어서 인플레이션 기대를 유발시키자.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랑 좀 친하게 지내서 제발 위엔화 평가자라 좀 조금이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수입 물가를 조금이라도 올려서 내수에 살고 있는 내수 기업들의 무차별적인 가격 경쟁들을 막아보자. 그리고 정부가 쿠폰 뿌리고 뭐 지역 화폐를 뿌리고 뭐 하다못해 상품권이라도 뿌려가지고 제발 내수 소비 지금 망가지고 있는 내수 소비를 살려서 기업들 다 죽는다. 이거 막아보자.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일단 저희들이 이제 보는 거는 양적 완화는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 또 대화를 하니까 위엔화 환율도 유심히 좀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기대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도 된 건 없는데 요즘 뉴스를 보며 조금 미리 약간 숭늉을 들이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시장의 비열이 낮은데 스톡홀름에서 미중 만나고 나서 어떤 결과 있을지 이게 또 큰 영향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